프리모르스크 항구는 러시아 북서부 발트의 연안에 위치한 전략적 수출 거점으로 전체 해상 원유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다. 이곳은 하루 평균 100만 배럴의 원유를 유럽으로 보내는 핵심 노선이며 러시아 전시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기반 시설 중 하나로 간주된다. 2025년 9월 하순, 이 항구는 우크라이나군이 실행한 장거리 무인기 작전에 의해 정밀하게 타격되었다. 그 결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러시아 방공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노출시키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9월 25일 자정 직후 러시아군의 VHF 대역 장거리 레이더 시스템인 니보엠이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남쪽에 위치한 레이더 기지는 70개 이상의 개별 공중 목표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고 있음을 탐지했다. 이 신호들은 낮은 반사 단면적, 비정형 비행 경로, 그리고 광범위한 분산 형태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으며 통상적인 순항미사일이나 군용기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해당 정보는 곧바로 레닌그라드 지역 방공사령부로 전달되었고 통합방공 시스템은 자동으로 대응 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적이고 진실되며 꾸밈 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당시 러시아는 이 지역에 S-400 트라이엄프 시스템을 포함한 다층 방공망을 배치하고 있었다. S-400과 함께 펜트서 S1, 북M2 등이 연계 운용되며 고고도 및 저고도 목표를 동시에 감시하고 있었다. 자동화된 지휘 통제 체계는 수분 내로 교전 명령을 전파했고 총 수십 발의 48N6 및 9m 96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초기 교전에서는 33대의 무인기가 발트의 연안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되었으며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작전이 성공적으로 저지되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당시 파괴된 무인기들은 모두 단순 구조의 저가형 드론으로 일부는 나무와 합판으로 구성된 모형 수준이었다. 이 드론들은 실제 전투력보다는 방공망을 혼란시키기 위한 미끼 역할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부는 의도적으로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드론들은 토스노, 우스트루가, 가치나 등 러시아 서북부 마을을 가로질러 비행하며 S-400 및 펜트서 운용부대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동시에 다수의 레이더 시스템이 가짜 표적에 집중된 사이 본격적인 공격 부대는 낮은 고도에서 탐지를 피한 채 항구로 접근하고 있었다. 약 7기의 장거리 타격형 무인기가 실질적으로 러시아 방공망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드론들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량한 바버 ER 모델로 추정되며 전방 연료 탱크와 엔진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 1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었다. 각 기체는 40kg 이상의 고성능 탄두를 탑재하고 있었으며 드론 일부는 독립적인 전자전 시스템을 장착해 러시아 레이더망을 교란했다. 이들 전자전 드론은 벤시 시리즈에서 파생된 기체로 보이며 항공기 추적 레이더와 통신 주파수를 강력하게 교란하여 실제 공격 드론을 숨기는 역할을 수행했다. 공격은 완전한 무선 침묵하에 실행되었으며 각 드론은 사전에 탑재된 지형 지도와 고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행하였다.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는 동안 일부 드론은 지형 충돌이나 기술적 문제로 손실되었지만 이는 작전 설계상 예상된 손실률이었다. 드론이 항구에 접근했을 당시 방공망의 주요 교전 수단은 이미 앞선 미끼 드론과의 전투에서 소진된 상태였으며 대부분의 펜트서 및 북 시스템은 재장전 중이거나 오류 발생 상태에 있었다. 오전 4시 45분 프리모르스크 항에 배치된 펜트서 S1 중대가 7개의 고속 접근 신호를 탐지했지만 목표물의 고도와 거리, 그리고 속도가 지나치게 가까워 실제 대응에는 실패했다. 항구 주변에 위치한 방공 시스템들은 급하게 E6 계열의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57발 발사했지만 이 중 상당수가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했다. 방어 체계에 지연된 반응은 항구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공격 드론은 2개의 타격군으로 나뉘어 4기는 항구 내 대형 유조선에 나머지 3기는 송유 펌프장과 관제 센터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유조선 중 캐피턴과 서게이 고어시카프라는 명칭의 아프라막스급 선박은 이미 적재 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였으며 각각 약 70만 달러 상당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었다.
두 기체의 드론이 캐피터노를 타격했고, 한 발은 조타실 하부의 통제 시스템을 파괴, 다른 한 발은 적재된 원유 탱크를 직접 관통하여 대규모 화염과 폭발을 유발했다. 나머지 두 발은 서게이 고어시카프호이 기관실과 하역 밸브 구역을 타격했고, 화재는 선체 전반에 확산되었다. 동시에 3기의 드론이 송유관 제어소와 메인 매니폴드 시스템을 정밀하게 타격했다. 첫 번째 드론은 온도 압력 폭발을 유도하는 열압탄을 사용해 관제실 벽체를 붕괴시켰고, 두 번째 드론은 유관 접합부를 직격해 펌프라인 전체를 마비시켰다. 세 번째 드론은 로딩암에 명중하여 제어 불능의 연료 누출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항만 구역 전체에 걸쳐 빠르게 연쇄 화재가 발생하였다. 긴급 정지 명령은 전기 회로의 파괴로 전달되지 않았고, 항구는 전면 가동 중단에 돌입하게 되었다. 화염은 항구를 넘어 선착장 전체로 확산되었으며, 두 대의 선박은 오전 5시를 전후하여 전소 상태에 들어갔다. 수시간 내에 현장에 접근한 위성은 항구 전체가 흑연과 오렌지색 불꽃으로 뒤덮인 장면을 포착했고, 주요 국제 언론사는 이를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일 오전 총 221기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격추되었으며 모든 공격은 차단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민간 위성 영상과 OSINT 분석 자료들이 등장하며 이 발표 내용은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었다. 공격에 따른 직 간접 피해는 막대했다. 프리모르스크항의 하루 평균 원유 처리량은 100만 배럴로 추정되며 단 하루 가동 중단만으로도 약 7천만, 8천만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항만 정비 및 화재 복구에는 최소 수일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 러시아의 유럽행 원유 수출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공격 후 성명에서 적의 전략적 에너지 인프라를 정밀하게 타격했다고 밝혔고, 서방 정보기관들은 이번 공격이 전술적으로 높은 정밀성과 기획력을 갖춘 사례로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프리모르스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전쟁 양상을 보여주었다. 수십만 달러 이하의 드론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유발했고,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다층 방공망 중 하나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작전은 러시아 후방의 전략적 중요 시설조차 안전지대가 아니며, 현대 전쟁에서의 우위는 고가 무기가 아닌 기술적 융합과 정보력, 그리고 창의성에 기반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2025년 9월 하순, 프리모르스크 항구를 목표로 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작전은 러시아의 전시경제와 군사 전략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공격의 직접적인 결과는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할 만큼 뚜렷했다. 총 6기의 주요 공격 드론이 표적에 도달했으며, 이중 4기는 정박 중이던 아프라막스급 유조선인 카피탄, 캐피턴과 세르게이 고르시코프, 서게이 고어시카프에 정밀 타격을 가했다. 한 기는 카피타노의 전자제어실 하부를 강타해 조타 시스템을 마비시켰고, 다른 한 기는 적재된 원유 탱크에 직접적으로 관통해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고르시코프호 역시 기관실과 주요 유량 조절 밸브 부근을 공격받았고, 두 선박 모두 단시간 내에 전소 상태에 빠졌다. 나머지 2기의 드론은 항구 내 핵심 인프라에 집중되었다. 하나는 메인 펌프실 제어 센터를 정확히 타격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원유 이송 파이프라인의 매니폴드 접속부를 파괴했다. 이로 인해 항구 전체의 송유 작전이 마비되었고, 긴급 정지 시스템도 손상된 회로로 인해 정상 작동하지 못했다. 파괴된 제어 시스템과 잔해 속에서 연료는 계속 누출되었고, 화염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2차 폭발도 발생했으며, 발생한 압력파는 항구 내 여러 구역에서 유리창을 산산조각냈고, 인근의 부두 크레인 2대도 기능을 멈췄다.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불길과 연기를 생생히 보여주었으며,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화염이 식별될 만큼 강렬했다. 이러한 공격의 피해는 단순히 선박과 장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항구 운영의 중추인 제어실이 파괴됨에 따라 프리모르스크는 최소 48시간 이상 전면 마비 상태에 들어갔다. 입출항 중이던 선박들은 모두 정지됐고, 항만 인근의 철도 수송망과 송유 트럭 운송도 즉각 중단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해당 항구는 하루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의 운영 중단만으로도 약 7천만, 8천만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가로 타격을 입은 두 유조선은 각각 약 70만 배럴 분량의 원유를 싣고 있었으며 이들의 원유 총가치는 약 1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 화재로 인해 원유 일부가 완전히 소실되었고 남은 분량조차 구조 과정에서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는 단일 작전으로 발생한 전례 없는 경제적 손실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동시에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2% 이상 급등했고 유럽 에너지 시장은 러시아산 원유 수출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공격 발생 당일 오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총 221기의 드론 중 전부가 방공망에 의해 격추되었으며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곧 국제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들과 이성 자료 검토를 통해 반박되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민간 위성 기업들이 제공한 고해상도 영상에는 항구 부두의 연소 흔적, 유조선 파괴, 시설 붕괴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으며 공격 성공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관영 언론들은 일관된 침묵을 유지하거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보도를 내보냈고 군사 전문가들도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다. 방공망의 실패가 체제의 명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조직적 침묵이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다층 방공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명확히 드러냈다. S-400 트라이엄프, 펜트서 S1, 북M2 등 러시아 내 최신 방공 자산들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음에도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드론을 실시간으로 식별 요격하지 못했다. 특히 무선 침묵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형 추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드론은 기존 레이더 탐지 범위를 교묘히 피해갔으며 고도가 낮아질수록 레이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지구 곡률의 문제도 함께 작용했다. 이런 조건 속에서 교전 준비 시간은 몇 초 이내로 줄어들었고 일부 펜트서 시스템은 표적을 정확히 조준하지 못한 채 미사일을 낭비했다. 또한 전자전 기술이 결합되면서 공격 효과는 배가 되었다. 벤시 계열의 전자전 드론이 발산한 고출력 간섭 신호는 S-400 시스템의 92N6E 레이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는 요격 미사일의 궤도 오차를 유발하거나 발사 지연을 초래했다. 일부 펜트서 부대는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다수의 신호를 모두 가짜로 오인해 격추 명령을 철회하기도 했다. 전장 상황 판단에 의존하는 중급 장교들의 보고체계 또한 이례적인 다중 목표 탐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부재한 상태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결국 저비용의 무인기들이 고가의 첨단 무기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방공체계의 사고 흐름까지 교란한 사례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미래의 전쟁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방공무기의 가격과 무인기의 가격 간의 격차, 그리고 전략적 효용성 사이의 불균형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방어 모델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또한 러시아의 후방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방어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세계에 알렸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서방 국경 방향에 대부분의 정예 방공 자산과 병력을 집중 배치해왔다. 크림반도, 칼리닝그라드, 쿠르스크 등은 NATO를 염두에 둔 전방 거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작 자국 영토 깊숙한 후방 에너지 기반 시설은 전시의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었다. 프리모르스크는 그 대표적 사례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을 통해 입증한 것은 기술적 창의성과 전략적 통합력의 결합이다. 저렴한 바버 ER 드론은 정교하게 조율된 전자전 드론의 호위를 받으며 목표까지 도달했고 일부 드론은 미끼 역할을 수행하며 전장 전체의 상황인식을 왜곡시켰다. 이 작전은 전통적인 고비용 고정밀 무기의 패러다임을 전복시키는 시금석으로 작용했으며 결과적으로 전투의 양상이 정보 기만, 전자전의 조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탄이었다. 향후 국제 안보 환경에서 이러한 방식의 공격은 더욱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대등한 군사력을 갖춘 강대국을 상대로 비대칭적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이란, 북한,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은 드론과 전자전 장비의 결합 가능성을 연구 중이며 주요 석유시설, 송유관,
통신시설에 대한 비정규 공격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 NATO와 G7 국가들에게 이번 사건은 명백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주요 인프라 방호 개념이 새롭게 재정립되고 있다. 프리모르스크 항구에 대한 공격은 단순한 군사적 사건을 넘어선다. 이는 현대전에서 정보 우위, 기술의 상호 운용성, 그리고 창의적인 전장 운용이 국가 안보를 지배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제 전쟁은 전선이 아니라 경제적 중심지와 물류 허브, 그리고 후방 기지에서 결정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더 이상 가장 비싼 것이 아니라 가장 영리하게 설계된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